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의 성과라든가 우수한 우리나라의 국방과 기술력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비주한국 등의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K방산에 투자라는 K방산 투자 입문서를 내놔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 중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캐나다가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로 지금 현재 성능이 제일 뛰어난 전투기 좀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과 포르투갈이 F-35 도입을 포기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현재 독일은 어쩔 수 없이 F-35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었고, 캐나다나 포르투갈은 지금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캐나다 기자분이 우리나라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그 프레스 투어를 신청해서 FA-50도 직접 타보고 KF-22도 보고 가셨어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로 파병 경험도 있고 아주 이제 전문가신데, KF-21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쓰셨거든요. 요것 때문에 지금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제 KF-21이 F-35 대비 뭐 절반 가격 유사 성능 제공한다. 그래서 KF-21은 뭐 솔직하게 말하면 F-35보다 성능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4.5세대랑 5세대 차이는 VLO 스텔스의 유명인데, VLO는 Very Low Observable, 그래서 초접히탐 설계를 해서 그 F-35 같은 경우에는 적의 공격에 안전하고, KF-21은 그러면 4.5세대는 VLO가 없으니까 영 쓸모없는가? 이것은 아니다. 왜 아니냐면 VLO가 아니지만 LO, Low Observable이라 해서 동급 4.5세대 전투기보다는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전이나 가상 전투를 했을 때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그리고 레이더에 F-35보다 좀 더 멀리서 탐지되는 대신에 요걸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미사일을 사정거리에 늘리면 더 멀리서 공격하고 쏘면 됩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전투기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게 F-35보다는 떨어지지만 가성비 있게 F-35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한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장벽은 있어요. 캐나다, 포르투갈, 독일, F-35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생각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이것도 다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 국가들끼리 유럽제를 사자, 혹은 뭐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사자, 이런 것 여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겨내야 되는 게 숙제고, 이게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라든가 뭐 G7 국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외교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사실 이 내용의 출처는, 유튜브에서 올라온 출처는 아미 레코그니션의 작년 4월 기사고, 딱 한 줄 F-16과의 가상교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서 한국이 그런 교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 과장을 한 거고, 이 아미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본사를 가진 1인 미디어입니다. 원래 유튜브나 군사 정보 같은 게 비밀이 많다 보니까 막 쓰고 올라가면서 검증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이게 검증을 하신 분도 적고. 그래서 실제로 F-16V랑 KF-21이 막 교전을 해서 벌인 결과 이렇게 있는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면, 결국 KF-21이 실전 배치될 때 KF-5를 좀 대체하는 기주로 되고, F-16V는 같이 운영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적 특성을 같이 알고 있거든요. 또한 KF-21의 ROC, 그러니까 작전 요구 성능이라 해서 요거의 성능이 어떻게 돼, 이 지표를 세울 때 기준이 F-16V였습니다. 그래서 F-16V보다 뭐가 더 좋아야 된다, 뭐가 더 나쁘거나 동등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F-16V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F-16, KF-16은 기계식 레이더, 그 판때기 같은 게 돌아가면서 하는, 움직이면서 탐지하는 이런 전통적인 레이더를 A사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신형 레이더를 바꾸고 기타 항공 전자 장비를 5세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게 바로 F-16V인데, F-16V는 그래서 KF-21이랑 레이더 성능 같은 거나 전자 장비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기동 성능도 동등한데, 거의 다 동등하지만 몇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F-16V 같은 경우에는 단발 엔진, KF-21은 쌍발 엔진입니다.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독자분들, 매니아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 옛날에 F-16을 도입했을 때 KFP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F-16과 FA-18 호넷, 요것들이 두 개에서 경쟁했을 때 어떤 것이 돈다고 갑론을박이 벌려진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라 아마 젊은 구독자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실 건데, 쌍발 엔진이 아무래도 추력대 중량비, 그러니까 1.2kg 추력 대비 몇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추력을 크게 낼 수 있는가, 요게 전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파워가 중요하면 가속력과 상승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F16V가 더 떨어지고 단발 엔진이기 때문에 KF21이 그래서 크지만 그래도 출력이 돼서 이제 가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기동성 같은 경우에서도 KF21이 F22 랩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F22의 기동성을 모두 다 따라할 수는 없는데 하이 AOA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강점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탑건2를 보셨으면 막 전투기가 전투를 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지켜주면서 속도를 줄이는데 자세를 유지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건데,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KF21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높은 바등감에서 비행을 해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근접 교전에 아주 유리한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물론 F16V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강자, 그 다음에 50년 이상 이제 서망측 항공 지켜에서 매우 우수한 전투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 KF21이 더 힘이 좋고 빠른 일종의 그 자동차로 치면 출력이 더 빠르고 좋은 이제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 전투기 대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K 방산 잘 나가고 90 빨고 할 때 항상 이제 저 예비역 군인분들은 저한테 항상 힐난하세요. 야, 이 지금 우리가 M48 전차 구형 전차 몰고 KF5 몇십 년 된 비행기 목숨을 걸고 타는데 방위사업이 잘 되면 뭐하냐. 이게 좀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좀 뼈아픈 지적인 게 사실입니다. 다만 신형 전투기 KF21이 배치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은 쌍발 전투기로 이제 구형 전투기를 대체한다. KF5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는데 그나마 쌍발이기 때문에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그걸로 이제 작동하고 이런 안정성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운용이 요거를 퇴역해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안전한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이게 무엇보다 실제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우리나라 공군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이 무엇이냐? 스탠드오프 공격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F-15K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슬램 ER 혹은 타우러스라고 하는 300에서 500km짜리 거리가 있는 장거리 동대진 미사일로 우리나라 상공에서 북한의 주요 표적들을 때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적 상공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요게 지금 F-15K 60대, 그 다음에 F-35 40대 요 정도만 이제 지금 구현이 된 기능입니다. F-35는 미사일은 없지만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북한 지역을 침투해도 괜찮고요. KF-21 120대가 지금 생산되면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KF-21에 장착되는 철룡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슨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랑 같이 만드는데, 요게 한국판 타우러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개발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냐? 타우러스랑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스텔스 성능입니다. KF-21은 4.5세대로 완벽한 스텔스가 아니지만 KF-21이 탑재하는 철룡 순항 미사일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순항 미사일보다 레이더에 잡힐 확률이 낮은 스텔스 미사일로 이게 검증이 됐습니다. 이 비행을 시켜보고 레이더를 돌려봤대요. 그래서 아주 성능이 뛰어나고 적이 대공 미사일을 요격을 해도 잘 격추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거. 그 다음에 초장거리 공중적 능력, 미티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F-16과에 비교해서 사실 말 안 한 부분이 이제 공대공 미사일인데, KF-16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티어 미사일을 KF-21이 장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먼저 쏠 수 있고 빨리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과 격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 경보기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몇백 킬로 밖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상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면 무조건 빨리 쏠 수 있거든요. 이 미티어 미사일을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운영한다. 요것도 의미가 깊어가지고 지금 최근 북한의 공군력이 신상치 않습니다. 미그 29가 좀 오래된 비행기라서 무시했는데 거기다 신형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 조기 경보기도 가지고 있죠. 미티어 미사일이 지금 KF-21에 장착된다면 이런 북한의 신형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출 시장에서 이제 KF-21 특히 중동 지방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슬슬 김인석이 등장하면 또 KF-21 잘 되겠구나, 근데 언제 이제 입찰이 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생겼어요. 사실 가족분들도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항공기 도입 사업은 최소 10년이 걸리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빠르게 하는 게 한 2-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경우 긍정적이다, 조만간 계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만간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저희 같은 군사 유튜버들이
분들이 좀 거짓말쟁이를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믿어주셔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쌍말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관심이 상당합니다. 처음 만든 전투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량뿐만 아니라 TPO, 그러니까 환경과 시간이 맞아서이기 때문인데, 중동 지방에서는 원래 F-35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5세 전투기로. 요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차 트럼프 정부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화평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논의가 되었으나 이게 어그러졌고 지금도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정부 지난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 상황이라는 거는 민주당 정부, 미국 민주당 정부도 지금 사우디와 중동을 그렇게 믿지 않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믿긴 믿는데 약간 좀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제가 듣는 중동 소식통으로 F-35의 구매 가능성이 희망적이지 않다, 뭐 F-47을 구매를 할 수 있다, 6세 전투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했지만 트럼프의 말이 얼마나 맞을지 신용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KF-21에 경쟁자가 있어요. 무슨 경쟁자냐면 러시아의 수호이-75 체크메이트인데, 얘가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가? 수호이-75 체크메이트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수호이-57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5세 전투기를 단발 엔진으로 바꾼 버전인데, 원래는 아랍에미레이트랑 공동 개발을 해야 했다가 이게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출 혹은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큐르케이 칸 전투기 혹은 KF-22 전투기, 요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개발 중인 비행기가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KF-21이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김치국을 마시냐는데, 우리보다 더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나라가 있죠. 튀르키예 칸입니다. 칸도 그런 비행기가 있고 KF-21도 지금 시제기가 있고 같은 시제기인데 뭐가 다르냐? KF-21의 시제기는 생산을 전제로 6대가 만들어지고 시험을 1000시간 이상 무사고로 비행해서 거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튀르키예 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번기가 2번 비행을 하고 지금 지상에 있고 2번기를 제작하고 있는데, 2번기랑 1번기랑 또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튀르키예가 빨리 국산 전투기를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기술 실증기,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이 작동되는 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비행기 날려보자는 심정으로 만든 것이 1번기. 거기다가 이제 요 좀 터키 국산 장비들 좀 채워넣어가지고 그나마 좀 검증이나 이런 개발의 진정을 보면 2번기가 있는데, 2번기가 제작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도 한국처럼 시제기 6개를 만들라는데 이게 일단 신용이 없고, 무엇보다 엔진 수출 승인을 미국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국산 엔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튀르키예랑 우리가 똑같이 국산 제트 엔진을 만드니까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단 허가를 받아가지고 기본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 F424 엔진을 KF-21에 탑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산 엔진을 만들어서 장착하겠다, 이래서 계획이 안정적이고 검증이 된 반면에, 튀르키예는 지금 F-16 구형 전투기에서 떼낸 엔진으로 튀르키예 칸 전투기에다 달고 있어요. 재고가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독자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독자 개발이 어그러지면 수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개발이 취소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죠. 이러다가 아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 KF-21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지네들이 튀르키예 칸이 국산 전투기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K9 자주포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KF-21에 대해서 비행기 혼자만 뭐 잘해서 잘난 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도 있고, 비행기 혼자서 공중전을 하는 게 현재 전투기 공중전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KF-21은 낙스라고 하는 이제 무인 편대기랑 KF-21 그다음에 위성이 함께 합쳐진 그런 전체적인 공중 전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낙스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KF-21 EX라 해가지고 지금 계속 KF-21은 뭐가 떨어지는데요, F-35 뭐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핵심이 VLO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데, KF-21은 다행히 그 형상이 F-22와 비슷해서 개조랑 개량을 하면 5세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저력을 실행하는 게 KF-21 EX입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필름 도료를 넣어서 스텔스 기능을 확장시키는 게 일단 계획이고, 이것만 진행된 게 아니라 AAP라고 하는, 그 다음에 UCAV라고 하는 두 종류의 무인기와 KF-21이 함께 비행합니다. 이렇게 편대 비행과 유무인 복합 전투 편대 비행을 할 때 장점이 뭐냐, 일단 AAP라는 소형 무인기가 크기가 뭐 미사일보다 작아요. 150kg 사이즈니까
크지 않고 이게 좀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것들이 오히려 전쟁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만을 한다. KF-21을 누가 노리고 있으면 자기가 KF-21인 척 하고 들어와가지고 적 방공망의 위치를 노출시키거나 공격을 막습니다. 또한 정찰이 가능합니다. 센서를 넣어서 KF-21이 들어가기 어려운 적 방공망이나 전투기한테 사전에 앞에 나가서 먼저 정찰하고 혹은 직접 타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전 재밍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AAP를 소모성으로 계속 투입하면서 KF-21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다가 UCA블에서 FA-50 사이즈의 지금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국산 15,000파운드짜리 엔진을 넣고 미티어 미사일 2발 혹은 소형직 유효탄 SDB라는 유도폭탄 4발을 달아가지고 KF-21이 갈 수 없는 아주 잘 보호된 지휘소 핵심이나 이런 거에 대신 가가지고 전투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NACX는 이 무인기랑 KF-21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위성으로 연결합니다. 적어도 통신 위성을 통해 가지고 대용량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격자와 탐지 레이더를 따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여러 대의 레이더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성능을 몇 배로 올릴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요. 이런 것들 바이스태틱 레이더, 멀티스태틱 A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6세 전투기에나 들어갈 기술인데 이런 것도 드론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투기나 센서 위치에서 여러 방향에서 잡은 전파를 하나로 합치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일단 센서가 여러 대 배치하고 비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 기술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마덱스 2025에서 우리 방산 조선업의 위상을 언제 느꼈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마덱스는 저 같은 군사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방문하는 자연스러운 행사였고 아무래도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진행하는 방산 전시회보다 규모가 좀 작다고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마덱스 2025에서는 정말 엄청난 취재 열기와 함께 다양한 인파 그리고 세계 VIP들 그리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우리 방산주 조선주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대한민국 K방산 위상은 물론 투자 위치 산업으로서의 그 조선산업 방위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인파들이 단순히 구경객이 아니라 우리 방산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에 지금 의향이 있는 여러 가지 VIP들을 이제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가령 이제 루마니아 공군 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단이 와가지고 우리 KF-21과 FA-50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카이 CEO부터 직접 듣기도 하고 이제 KF-21 설명과 FA-50 모형을 설문받고 즉석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제 해군 장성급 대표단들이 모셔가지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서 자신들이 지금 구매하고 싶어하는 잠수함과 이제 수출형 호위함에 대해서 스펙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UAE에서 가장 큰 방위사업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엣지그룹의 CEO와 대표단들도 방문해가지고 한 바퀴 쓸어갔어요. 이런 거는 정말 프랑스나 뭐 유로레이발 뭐 같은 행사나 아니면 대규모 방위사업 전시회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쫓아온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어요. 마덱스가 끝난다 해서 당장 이제 계약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특히 해양 방위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VIP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번 마덱스 2025에서 얼마나 K방산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을 만한 아이템 혹은 이제 새로운 신무기 같은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일단 USB 무인 수상정에 대해서 설명을 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군함들이란 건 다 50명에서 200명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병들이 각자 일을 하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라 해서 막 사람이 안 타고 그 조종하는 드론들이 탱크도 부수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실 건데 이게 단순히 지상전과 공중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해상전에서도 이 USB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라든가 무인 수상정을 사용한 해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 교각을 이제 자폭 드론이 아니라 자폭 보트로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 러시아군 흑해 함대가 그 우크라이나 함대보다 상대가 안 되게 엄청나게 큰 함대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 함대는 흑해에서 발이 묶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해군의 USB 무인 수상정들이 자폭 공격을 해서 각종 초기함이나 아니면 그 상륙함들이 다 부서졌어요. 이런 부서진 성과가 많으니까 남아있는 배들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외국에서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K방산에서도 그걸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LIG
L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찰용 무인 수상정 사업에서 이제 하나오션을 이기고 승리해서 해검 X라고 하는 신형 무인 수상정을 만들었는데, 이 정찰용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보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5명, 6명이 탈 수 있는 요트 정도의 크기에 기관총이라든가 레이더를 탑재했고, 해검 X 같은 경우에는 비공 유도 로켓 2기, 그다음 미사일, 그다음에 다목적 미션 모듈이라 해서 크기가 이제 지금 정찰용 무인 수상정보다 훨씬 커요. 거기다가 모듈을 갈아 끼웁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에다가 뒤에 맥세이프로 여러 가지 지갑이라든가 아니면 삼각대 이런 거 끼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제 기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중 소음을 탐지하는 소나 모듈, 아니면 미사일이나 자폭 드론 모듈을 임무에 따라서 교환하는 이런 것들을 선보였습니다. 하나오션도 여기서 이제 지지 않고 같이 또 무인 수상정 얘기 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200톤대의 무인 전투정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함대함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사거리가 100km도 넘는 이런 미사일들을 탑재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지상임, 그러니까 NLL에서 북한 배들을 격파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이제 요거보다 더 좀 주목할 만한 게 더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항공모함인데, 이제 여러 유튜브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 CVX라는 계획으로 항공모함이 추진되었다고 그게 최근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이유는 어려운 말로 경제성 확보, 이제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인데, CVX 항모에 대해서 항모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이게 돈이 문제였습니다. 항공모함보다 항공모함에 탑재한 함재기 F-35B 수직 이착륙기 혹은 KF-21N 이 버전들이 이야기됐는데, F-35B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좀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고, KF-21N 같은 경우에는 F-35B보다는 훨씬 저렴했어요. 대신에 항공모함이 비싸집니다. 왜냐면 이제 캐터필터라고 하는 이제 강한 증기압력 혹은 전자기의 힘으로 비행기를 밀어내서 이륙시키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굉장히 비싼 데다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자기부상 열차랑 비슷한 원리지만 중국과 미국 정도만 이제 막 실용하는 단계고, 그들도 시험하는 단계라 가지고 이게 많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게 유무인 복합 지휘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드론 항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긴 거는 이제 하나오션이 공개한 고스트 커맨드 2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목적 항공모함인데, 이제 고정익 항공기 F-35B, KF-21을 운영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로어스라고 하는 대한항공의 무인 편대기, 이거는 이제 제트 엔진을 달고 폭탄과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공격기, 그 다음에 그레이 이글 스톨, 요것은 이제 공격과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펠러 이제 무인 항공기, 이런 것들과 수리온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상륙 기동헬기, 공격 헬기, 그 다음에 상륙 정도를 탑재해서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모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이 45,000톤 크기 드론 항모를 이제 공개를 했고, 현대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CX-23 플러스라는 배를 공개했는데, 요거는 고스트 커맨드보다 훨씬 작아요. 15,000톤 정도인데 생긴 게 매우 특이한 2층 갑판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마크로스 혹은 건담 같은 데서 로봇이라든가 비행기에 탑재한 항공모함이 보면 이 갑판이 2층으로 생겨가지고 정말 특이한데, 요 디자인을 빌렸어요. 현대중공업에게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가 여쭤보니까,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고정익 항공기보다 훨씬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갑판을 1층과 2층으로 분리해서 1층에서는 이륙만 하고 2층에서만 착륙만 하면, 원래는 고정익기는 이게 크기 때문에 이 길이가 많이 필요해서 불가능했는데, 드론은 크기가 작으니까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2층 갑판으로 된 신개념 무인 드론 항모를 선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외에도 조금 주목할 만한 게 또 이제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조선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항상 조선업체 이야기를 할 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에는 HJ중공업이라 해서 옛날에 한진중공업이죠. 요게도 군함과 전투함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LSF-2라고 하는 고속 상륙함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원래 이 배는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은 상륙 모함에서 발진하는 그 에어쿠션 배입니다. 에어쿠션이 공기 부양정이라 하는데, 바닥으로 해서 그 엄청난 공기들을 많이 밀어내서 이제 띄운 다음에 배에도 바다도 갈 수 있고 땅에도 갈 수 있는 수륙 양용 배예요. 요것 같은 경우에 상륙 작전에 필수적이라서 지금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등에서 지금 사용 중인데, 우리나라 LSF-2는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지금 실용화된 상륙함에 탑재 가능한 그 에어쿠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수출이라든가 MRO 이런 것에서 상당히 좀 문의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드론과 그 배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엄청 심했습니다. 일단 두 업체가 다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게 보통 아덱스라 불리는 서울에어쇼 기관에 부스를 좀 크게 설치를 해요. 부스라는 건 이제 전시장 행사 공간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이렇게 세 개사가 모여가지고 거의 10몇억 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초대형 부스를 만들었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부스의 절반 정도 크기였는데 대신에 LIG 넥슨과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이 뭐냐면 같은 디자인의 부스로 통일성을 만든 다음에 반은 LIG 넥슨, 반은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맡아가지고 두 회사 간의 그 일단 경쟁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HD 동맹과 하나 동맹 이렇게 경쟁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드론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비교되는 게 많았어요. 일단 드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이번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항공모함 컨셉 자체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미래적, 그 다음에 경제성을 중요해가지고 이왕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가 들어가니까 기존의 상식을 한번 깨보자, 이런 실험적인 시도가 있었던 반면, 하나오션의 고스트 커맨더 2는 요걸 만들다가 혹시 이제 군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사정이 좀 나아져서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유연한 디자인 대신에 보수적인 디자인을 선택해서 두 회사의 컨셉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졌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게 드론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잠수함 쪽에서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각각의 수출형 잠수함이 있는데 원래 우리 장보고 3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급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같이 나눠서 건조를 합니다. 하지만 수출 시장에서는 이걸 좀 구별하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장보고 3 배치 2, 그러니까 이번 곧 이제 진수가 될 새로운 우리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요거를 수출 시장에서 제한하고 있어서 캐나다 쪽 혹은 그리고 이제 중동 쪽 요런 쪽에서 수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컨셉이 달라요. 무슨 컨셉이 다르냐면 대형차, 중형차 세그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오션의 그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보고 3 배치 2, 배치 1 같은 경우에는 3,000톤급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크기거든요.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상태에서 이 배의 3,000톤이라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은 2,000톤 안으로 이제 그 배수량을 소용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HDS 2300, HDS 1500, HDS 800이라는 세 종류의 수출형 잠수함을 내놨고, 이 중에 HDS 1500 같은 경우에는 페루랑 M을 맺어서 수출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경제성입니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장보고 3보다 훨씬 더 가격이 싼 대신에 SLBM이라고 하는 수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이런 능력들은 없고, 이제 옵션에 따라 가지고 아예 AIP 연료전지라고 해가지고 수중에서 2주 동안 이상 잠항할 수 있는 그런 연료전지 설비, 왜냐하면 수소 충전 설비도 굉장히 크고 복잡하니까 돈이 많은 국가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뺀 옵션 대신에 리튬 이온 전지를 달고 첨단 소나라는가 무장을 달아가지고 가성비를 노린 제품들이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부분이었고, 하나오션은 이와 반대로 오션 2000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경량형 모델도 있었지만, 요거보다는 이제 그 장보스 배치 2 3,600톤에 달하는 이제 차세대 잠수함, 그 다음에 신형 컨셉 잠수함이라 해가지고 일부 유튜버들은 이것이 원자력 잠수함이라 이야기하는데, 아직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은 없고, 다만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4,000톤급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 혹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컨셉 모델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다른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잘 합쳐지면 우리가 거의 모든 대한민국 K방산의 조선산업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세그먼트 선진국부터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드론 항공모함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간 선진국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들으면 놀라실 건데, 터키가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터키는 스페인으로부터 3만 톤급 상륙함을 이제 구매한 다음에 자체 건조해서 아나톨리라는 이름으로 건조를 했는데, 여기에는 원래 F-35B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배가 건조될 당시에는 F-35의 무게나 크기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AV-8B 해리어라는 한 세대 전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F-35에 탑재하려니까 이게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싶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닥칩니다. 지금 터키 에르도안과 그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지나가서 F-35 수출이 아예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 돼서 지금 에르도안과 트럼프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 터키한테 F-16만 지금 공부하고 있고 F-35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터키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튀르키예가 결정한 것이,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무인기
무기가 우리나라보다 사실 발전된 무인기 선진국인데 그 20개 이상 국가에서 수출된 바이락타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격 무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리비아 내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사실 우리가 조금 부러워할 만한 드론이에요.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요거를 항공모함에 탑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아나톨리보다 훨씬 더 큰 65,000톤의 배에 휴르젯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치면 FA-50과 비슷한 경전투기, 그 다음에 이런 그 바이락타르 크질레막 같은 제트 엔진 무인 공격들을 해서 드론 항모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따라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장점과 이제 선발 주자들의 그 특징들을 잘 설계해서 고스트 커맨더 2,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좀 줄인 대신에 다목적, 그러니까 상륙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드론도 개발하고 있는 게 단순히 드론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쿼드콥터 드론 같이 이제 뭐 DJI 같이 생긴 것도 있지만 비행기 같이 생긴 것도 사실 많아요. 군용 드론들은 이게 메인인데, 이 중에서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게 이멀스라고 하는 이제 전자기 캐터필드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중국만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도 미국산을 수입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수준, 그러니까 30톤 이상의 비행기를 막 이륙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긴 어렵고, 대신에 이제 10에서 20톤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해서 대신에 가격도 저렴하고 개발에 대한 난이도 좀 낮출 수 있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드론을 발진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생각이고, 상륙함과 드론이 같이 있을 때 장점은 이제 상륙 지원을 드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설정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최신 유행인데, 원래는 드론 시대 전에 항공모함은 항공기 운영력만 가졌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약간 짬뽕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함, 포를 가진 전함과 이제 항공모함의 활주로를 결합해봤는데 이게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좀 폐기된 개념인데, 지금 현재 드론 기술과 미사일 기술, 그 다음에 유도 로켓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한 드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무인기, 그 다음에 유인 헬기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갑판에다가 상륙용 그 다연장 로켓 발사대 이런 것들을 해서 상륙 작전에서 이제 로켓을 이제 천무 로켓 우리나라 같은 것들을 배에서 쏘고 이런 것까지 연구되고 있어서 요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덱스에서 외국 VIP나 수출 대상국 뭐 전문가분들 만나서 어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일단 제가 관측했던 이제 전문가나 이제 외국 VIP 같은 경우에는 일단 VIP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에서 그 호위함과 잠수함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거 봤고, 루마니아가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단순히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발전되고, 이제 요즘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의 J-10 중국산 전투기에 떨어진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묻는다라고 이제 지금 카이 CEO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F-21이 어떻게 하면 중국산 전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진가, 이런 걸 설득하는 시간이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전투함, 그 다음에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에 항상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인력 육성이 문제고 교육이 문제인데, 지금도 해군 사관학교 이런 데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사관학교에서 위탁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좀 교육을 할 수 없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캐나다도 지금 장보고3 잠수함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어렵냐, 캐나다는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들이 지금 미국 트럼프가 너무 지금 유럽 국가들을 홀드하고 있으니까 나토 국가, 미국 빼고 뭉치자 이런 것 때문에 나토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잠수함, 특히 독일 티셴크루프의 212CD 잠수함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지금 캐나다 잠수함 후배에 올라갔고, 우리가 좀 열세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대중공업 이나 이런 우리 한국에서 그 열세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협력 같은 것을 좀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남미 쪽 페루 외에 이제 콜롬비아 이런 쪽도 오셔가지고 이제 수출형 잠수함, 이제 그들이 원하는 중저가형 잠수함에 대한 기능이나 설명을 좀 들었고, LIG 넥슨과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수출형 호위함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배는 HD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그 다음에 LIG 넥슨이 전투체계, 그 다음 레이더, 무장까지 만드는 이런 결합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분들도 좀 몇 분 만날 수 있었는데 해외 전문가에서는 제가 두 분을 뵀어요. 둘 다 프랑스 분인데 자비에 바바쉐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SNS X에도 있고 네이발 뉴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군력 관련 이제 웹진 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호주 가셨는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한국 방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사도 많이 쓰셔가지고 아주 익숙하세요. 보니까 이제 치맥도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먹고 계시고 하는데 한국 문화에 익숙한 게 단순히 그냥 익숙하다 이게 아니라 한국의 전력 증강 속도라든가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이 워낙 이제 많고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뵌 거는 이제 아디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민간 싱크탱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같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말렌 페르렌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연구가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드리고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분은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 이분 전문 분야는 방위산업 중에 방위산업 그 다음에 조선 전문가세요. 그래서 한국의 K방산에 대해서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러 오셨다 해가지고 제가 뭐 맛집도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나라 K방산 분위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한국 K방산이 이게 수출 시장 특히 함선 수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경쟁이 되고 특히 잠수함 부분에서는 프랑스 잠수함과 우리나라 장고고스리 잠수함이 크게 경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정찰력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왔는데 크게 높게 평가하고 예전과 다른 위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게 다목적 유인 전력 지휘함이라든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신형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의 결정이 우리 해군력을 어떻게 바꾸고 방위사업에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질문 주셨는데 일단 해군력 측면에서는 지금 미래전에 대비를 무엇보다 빨리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다지 늦지 않았다. 선진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튀르키예라든가 우리보다 먼저 간 선진국들이 있고 물론 KF-21이라든가 FA-52 잘 팔리고 있지만 무인 항공기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무인 함선 요 기술에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또한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몇백 명 탄 배가 한 번에 격추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초반에 그 러시아의 16,000톤급 그 순양함이 그 넵튠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한 두세 발에 바로 격침되니까 해군력이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기려고 해도 이 또다시 격침되면 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유무인 체계는 요거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 무인 체계에 대량 투입을 해가지고 피해를 줄이고 경제성 있는 전투를 하면 전투 지속 능력,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전력을 우리가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고 억제력 부분도 중요합니다. 억제력에서 이제 SLBM, 특히 장국어 3에 대한 SLB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실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젤 엔진 SLBM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군역 영함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SLCM 그런 크루즈 미사일만 발사 실험을 했고 그리고 사실 실전적이라 보기 좀 어려워요. 그 잠수함 자체가 좀 결함이 있고 중국도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전투용이 아니라 실험용입니다. 그래서 실전 투입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 SLBM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SLBM이 전략적인 가치 왜냐면 적이 절대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는 무기가 바로 SLBM이기 때문에 핵무기나 원자력이 없는 국가한테도 이런 타격 능력, 그 다음에 보복 공격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가치가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기술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그 다음에 함정 수출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 중심 혹은 이제 병원선 같은 좀 저가형 중심인데 무인 함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수출 시장을 뚫기도 쉽고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 좀 유리하기 때문에 무인 함정은 아무래도 일본 배보다 많이 생산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산력을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산업 생태계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함정 같은 걸 독점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 중소조선소들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함선이나 해군력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인 함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신개념 함선 같은 게 새로 나오면서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 이득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차기 정부의 방산 그 정책과 조선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놀랬던 게 지금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원래 우리 방산 수출에 공헌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방산 수출이라는 게 잘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변경하거나 손상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목표가 높아지고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지금
지금 방산 수출 공약은 글로벌 방위사업 4대 강국입니다. 4대 강국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에 4위가 대한민국 방산 수출 4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8위에서 9위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재명 정부에서 목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4위 국가로 되려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올해랑 작년 말부터 생각한 이 K방산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주 잔고가 일단 굉장히 많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들이 좀 자고 있던 방위사업들이 깨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방위사업을 좀 육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위사업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체코 원전 있지 않습니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 이겼는데 프랑스가 졌어요. 근데 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프랑스가 스파이랑 로비스트를 공론해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프랑스 말을 두둔하고 한국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도록 일부러 이제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체코 정부 내부에 뭐 비밀 미정이 있어가지고 프랑스한테 미리 결과라든가 문서 전송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체코의 내부 방첩기관 BIS에 발각돼가지고 지금 체코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같은 EU 국가고 동맹국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요게 저는 단순히 그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방위 사업에서도 있을 만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강자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졸렬한 방식으로 방해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사업의 강점인 가성비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미래전에 대비한 신기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 4대 방산 수출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MRO예요. MR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현재 MRO 사업에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필리조 협력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들이 MRO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미군의 전체 전투함 중에서 아주 일부만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급함, 뭐 수송함이라고 하는 전투 능력이 없는 배들에 대해서 지금 수소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전투함을 MRO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태평양 외에 다른 데의 선박들을 MRO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법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 법적 장벽을 지금 이제 정부의 수장이 없었을 때는 이제 미국과 협상이 좀 어려운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생기면서 정부 대 정부 이제 트럼프와의 빅딜을 통해서 트럼프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한테 미국 해군력 복원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MRO를 달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최종 목표는 미국의 해군 함선을 대한민국이 건조하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이지스 구함을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들 때보다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만들 때 공기랑 그 다음에 비용이 70% 그러니까 30% 이상 절감이 된다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야 그래도 미국에서 무조건 군함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에서 이런 빅딜과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이제 현대 울산조선소 막 아니면 옥포조선소에서 미군이 사용할 전투함을 건조하게 되는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현무5가 이제 미국 본토까지 15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소 오바를 한 거고 물론 현무5는 SRBM입니다. SRBM이 뭐냐? 숏레인지예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자주 착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무5가 8톤의 탄두를 가지고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반적인 SRBM과 차원을 달리하는 그래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다만 이게 그래서 SRBM으로 남을 것인가?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탄두 무게에 따라 사거리가 달랐습니다. 현무5가 방금 제가 8톤 탄두,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데 거꾸로 그러면 일반적인 탄두를 바꾸면 몇 킬로 갈 수 있어?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절대 알 수 없는 기밀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임들이 많은데 우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로켓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쏘는 게 있거든요. 현무5를 그런 게임에서 원래 8톤짜리 탄두를 가져서 6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8톤 탄두를 일반적인 핵미사일 500에서 1톤 정도의 가벼운 탄두로 가면 몇 킬로 가는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랑 유튜브에서 나오실 건데
있는데 거의 한 5,000km 이상은 갑니다. 물론 여기 미국 본토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이 5,000km라는 거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호주의 퍼스, 그러니까 호주 최북단이나 혹은 이제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그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로켓은 아직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소문입니다.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무5의 8톤 탄두의 성능을 더 능가하는 초초거대 탄두를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탄두를 바꿔 끼우면 당연히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체연료 우주 로켓이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주에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현무5랑 같은 엔진인데, 현무5랑 달리 다단 로켓으로 되기 때문에 요것을 뭐 탄도미사일로 바꾸면 미국까지 갈 수도 있겠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있죠. 의혹입니다. 의혹. 사실이 아니고. 표적탄이 무엇이냐 하면, 표적탄은 결국에는 그 적 미사일을 모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만든 건 지금 한 종류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두 종류가 개발 중입니다. SBATR,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든 표적탄의 경우에는 천궁 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때 썼던 표적탄인데, KT-SSM 탄도미사일을 개조해가지고 북한의 노동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의 비행 경로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든 표적탄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적 탄도미사일과 같은 궤도를 가야 되니까 이 성능이 유사합니다. 요거 말고도 탄도탄 표적 말고 이제 표적기 같은 것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 마덱스에서 그 항공기 모사 표적기가 지금 국산화 계획이 나와서 대한항공과 카이가 개발 중인 게 공개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드론처럼 생겼는데 프로펠러를 가지지 않고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게 뭐냐, 전투기 기동을 묘사할 수 있어요. 이 전투기 기동을 묘사할 수 있고, 요걸로 대공포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표적으로 쓰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전투기랑 비슷하게 기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탄두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반을 쓰면 또 이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표적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속 표적탄이라 해가지고, 그 요새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암속이라 해가지고 900km, 1000km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좀 느린 대한미사일이 주류였는데, 요새 마하 2, 3, 그러니까 러시아의 야운트나 이런 거에 수천 킬로로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의 대한미사일들이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표적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를 수입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코요테라고 하는 초음속 표적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을 묘사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개발비가 구매비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신형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요걸 활용해가지고 표적기를 만드는데, 요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표적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무5의 도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현무5는 사실 마하 9까지 가속되니까 굉장히 빨리 평양에 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제 계산된 위치보다 느립니다. 현무5는 최종 단계에서 감속을 합니다. 왜 감속을 하느냐? 마하 9에서 마하 5로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이 관통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현무5의 핵심 목적은 결국 김정은 암살 무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하 몇백 미터의 벙커에 숨어 들어가지고 안전하게 전쟁을 지휘하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과 보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리 김정은이 지하에 있어도 깊게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게 이 현무5고, 그래서 관통 탄두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관통이 다 끝나기 전에 탄두가 터져버리거나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터집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속도를 관통이 제일 잘 되는 속도로 줄여가지고 돌입해서 흙으로 치면 몇백 미터에 가까운 아주 깊은 지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게 해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금 현무2, 3 이런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나 더 깁니다.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신에 요 시간도 북한 김정은이 대응할 수 없고, 대신 현무5가 지금 성능으로 이제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또 여쭤보셨는데, 현무5 성능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 균형을 뭐 한국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국 쪽에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다, 이 개념이 맞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조건 무작정 핵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확장 억지라는 개념으로 한미연합동맹 자산으로 이제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5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핵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현무5가 앞서서 김정은 암살 무기라고 했는데, 김정은 암살 수단은 현무5 외에는 전부 다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B-21의 모업이라고 하는 이제 21톤짜리 폭탄인데, B-21이나 B-2는 아주 적은 수량이라서 미국만 결국 쓸 수 있고, 그래서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암살될 수 있다, 이
자체가 현무5의 전략적 의미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좀 균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도 있어요. 미사일 1만 양탄설이라고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격과 방어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10,000발 갖춰가지고 공격을 할 때 현무5 수백 발로 이제 평양을 폭격하면 이게 핵 공격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데, 그 평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서울보다 위상이 더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집중도가 강하고 핵심 인프라가 모이기 때문에 핵이 아니더라도 평양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면 김정은이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수 있다. 요거를 현무5를 대량 양산으로 대응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또한 이제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KAMD 뭐 총투나 뭐 L7을 사용해가지고 적의 미사일을 만든 미사일 방어막을 만드는 거랑 같이 북한이 별지라고 하는 대공미사일 북한판 천공을 만들어서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능력을 이제 좀 갖춰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라든가 신기술을 사용해서 북한의 방어를 또 뚫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지금 현무가 몇 가지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건 현무5고 6랑 7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요. 차세대 현무에 대해서 그런 소문만 문서한 상태에서 저는 그래도 좀 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했을 때, 일단 현무5보다 더 큰 탄두를 가질 것인가, 요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관제가 있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현무의 지금 성능 중에서 비행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무가 주변국도 대응해야 되고 북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이 있으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현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적인 게 HGV라는 기술입니다. 하이퍼소닉 글라이드라는 건데, 이게 현무2C만 돼도 MRV라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팝업 기동 같은 걸 하면서 저기 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예측하는 궤도를 벗어나는 기동을 가지고, 이게 북한이라든가 중국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비행기처럼 활공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거의 요격 미사일을 그 방어막을 피해서 우회 기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서 현무 6, 7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는 이분들이 좀 조회수를 위해서 다소 과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극초원성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배치되는 거는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일본판 현무입니다. 왜 일본판 현무냐? 기본적으로 로켓으로 추진되고 일단은 분리되고 마지막에 이제 종말 단계에서 분리돼서 기동을 한 게 현무2C 기능을 좀 발전시킨 거랑 비슷합니다. 기본형 블록 1의 경우에는 이제 끝에 부분, 그러니까 로켓 모터 말에 고속 활공을 한 부분이 미사일처럼 생긴 4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길이가 12m고 사거리가 900km니까 현무2C보다 훨씬 길어요. 대신 그리고 이제 기동성도 더 좋아서 이 MD 미사일 디펜스를 요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전형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발전형은 이 미사일처럼 생긴 거 대신에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생긴, 그야말로 HGV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거리가 3000km에다가 이동목표 타격, 그러니까 우리 TL이라는 핵심 목표를 움직이는 걸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 중이라 해서 기술적으로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탄도미사일 한 번도 생산하지 않다가 이제 생산하는 것 때문에 그 좀 생산 캐파가 작고,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현무라든가 이런 미사일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성비, 그 다음에 생산 수량을 일본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아주 핵심적인 목표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크램제트 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다고 일본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도 안심하지 않고 역시 기술 개발을 해야지 일본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도 미사일은 일단 연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연소를 하지 않습니다.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도 그 글라이드가 단분리되고 난 다음에 로켓 엔진을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있냐? 탄도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승한 다음에 하강을 합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순항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신에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뭐 우리 토마호크라든가 철룡 이런 것들은 마 0.9, 0.9가 어떤 속도냐면 우리 그 국내선 여객기 속도랑 똑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램제트 미사일 나오고 이제 스크램제트 미사일까지 나오는데,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미사일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트 엔진은 원래 팬이 돌아가면서 압축이 되고 그게 폭발합니다. 근데 팬이 돌아가는 게 일정 속도
속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마 2, 3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팬을 없애거나 단순화시켜서 공기를 압축해서 연소하는 것을 적용한 게 램제트고, 램제트보다 더 단순화해서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연소가 가능한 게 스크램제트인데, 이 스크램제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실용화될 경우에 고도는 굉장히 낮은데 속도는 탄도탄 속도에 되니까 이게 굉장히 요격이 어렵고 탄착점 맞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공격 미사일로 불리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하이코라고 하고 있는 스크램제트 연구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1단, 2단에서는 로켓 엔진으로 점화가 됐다가 램제트로 가속됐다가 마지막에 스크램제트로 해서 마 6까지 이렇게 모사하는 건데, 이거 개발진들을 인터뷰하고 제가 좀 취재를 한 적 있어요. 그 하이코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대중에 공개한 것도 이제 제가 단독 기사로 낸 건데, 좋습니다.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적들이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아주 신속하게 타격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일회용으로 쓰는데 이게 미사일이 거의 비행기 한 대 가격에 맞먹을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를 생각하면 스크램제트 미사일보다 좀 더 단순하지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서도 각광받을 것이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선택은 지금 스크램제트 미사일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핵심적으로 모든 미사일을 스크램제트로 바꾸는 것보다는 저가의 성능이 높은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하는 것과 스크램제트를 하이로 믹스를 해가지고 고성능과 그 다음에 고가, 그 다음에 저성능이지만 가성비 좋은 이 탄도미사일들을 섞어서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무5 미사일은 8톤 탄두를 가진 600km 사거리의 미사일로 기본적으로 MTCR에 가입된, 혹은 MTCR가 준한 규제에 맞는 대한민국은 수출이 제한됩니다. 지금 현재 300km까지 미사일만 수출되고 있어서, 지금 폴란드라든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그 KTSSM-1 수출용 CTM-290 미사일 사거리는 그래서 299k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그 국제사회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게 수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핵무기가 없는데 핵무기의 역할, 지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지하 깊숙이 있는 표적을 때려야 되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서 수출이 제한된다기보다는 수입할 국가가 없다, 이런 표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독특한 북한의 특성,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아주 깊숙이 지하에 있는 김정은의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제한되고 이게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 대량 생산을 그래서 안 되겠고, 우리 생산을 주려면 앞으로 KTSSM,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 중심으로 생산이 될 것인데, 이게 수출되는 물량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세 자리보다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내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이제 수출 강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1.0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작권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대응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응은 우리나라 주한미군의 가치가 미국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함으로써 방위비 자체는 적게 올리는 대신에 미국한테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설득한 것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2.0 시대가 됐고, 트럼프 2.0 정부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방위비 협상을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트럼프 1.0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그 팀,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이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주한미군의 가치, 요거를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 육군 기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그 다음에 오산 공군 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 공군 기지이자 군 기지입니다. 여기에서 10분 이내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정도로 중요하다면, 거의 옛날에 아마 역사에서 보시겠지만 쿠바 미사일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쿠바에 그 옛날 구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발사하려 하자 미사일의 그 도달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지니까 미국이 우려를 해서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중국 목덜미를
평화를 노리고 있는 칼이 주한미군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요 가치에 대해서 트럼프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돈을 더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야, 중국과 주한미군 기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쟁 나면 주한미군 장병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멀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지들이 괌이라든가 괌 건너에서 뭐 호주까지 이게 밀려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으면 그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전쟁 초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중국이 아예 서해안에서의 활동 이런 걸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 베이징을 걱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이점 우리가 설명한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협상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되면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다르고 트럼프 주변에서도 핵 확산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제 이득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그 대가를 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때처럼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 보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핵 주권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본과 동등한 이제 제철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갖추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나 이런 협상의 지렛대로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MRO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금 중국 해군에 패배하기 직전입니다. 너무 배가 썩고 낡았어요. 어느 정도 썩고 낡았는가 하면 미국의 보넘 리차드라고 하는 배가 MRO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MRO라고 하는 거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걸로, 쉽게 말해서 수리랑 대규모 정비, 오벌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게 45,000톤짜리 상륙한 보넘 리차드가 지금 오버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오버홀이 기본적으로 배를 다 뜨거워 고쳐서 고장난 부분 낡은 부분 다 갈아엎는, 새로 만드는 거랑 다름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기간 동안 그 배의 승무원들은 아주 열악한 곳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수병 중에 한 명이 수리 중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배가 망가졌어요. 45,000톤짜리 상륙함이 지금 폐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조선업이 발달되었으니까 한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인 055급 구축함들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 미국은 조선업이 죽었으니까 이게 배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거기다가 좀 저가형 구축함들을 만들려고 이탈리아에서 설계를 수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다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0년 혹은 15년 안에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한테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트럼프가 용납할 것인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데, 유일한 해답은 한국과 손을 잡아서 한국이 미국 군함의 MRO를 진행하고, 조금 더 나가면 미국 군함을 한국으로 건조해야 하지만 중국의 그 엄청난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트럼프 2.0 시대의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작전명 스파이더웹, 이게 6월 1일날 시행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충격에 빠뜨린 작전인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1년 6개월 이상 준비해가지고 작전한 러시아의 내륙 타격 작전입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다수의 전략 공군기지를 대규모 드론으로 동시에 공격해가지고 거미줄처럼 러시아를 묶어두겠다는 의도를 가졌는데, 이게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역사를 바꾼 전투 혹은 전쟁으로 기록될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전략 공군기지가 무엇이냐 하면, 전략이라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Tu-22M, Tu-95, Tu-160 이렇게 폭격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Tu-160과 Tu-95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폭격기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도심지를 폭격하고 있는데, 이 폭격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1년 6개월에 걸쳐서 준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SBU, 우리로 치면 국정원인데 국정원과 조금 다른 건 얘는 직접적으로 특수부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랑 타격을 같이 하는 기관인데, 다시 말리고 그 SBU 국장한테 이거 지시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드론 공격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쓰고 있는 우리 DJI 드론 같이 생긴 혹은 FPV라에서 촬영할 때 쓰는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거리나 이동거리가 20분 이내입니다. 아주 짧고 가까운 거리 이렇게 써서, 흔히들 보고 있던 드론이 전쟁을 바꾼다면서 본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신 것들은 결국 전투 중심이 2에서 3km, 매우 짧아요. 그래서 장거리 타격이 불가능하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대신에 이제 좀 크기가 커서 격추되기도 쉬워요. 뭐 기관포에도 격추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
거미줄 작전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 내륙 러시아의 공군기지, 여기 지금 지도나 이런 거에서 나오면 보겠지만 뭐 단순히 모스크바 근처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데도 있지만 북극 근처에 기지도 있고, 저 멀리 내몽골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한국보다 더 가까운 곳에 아주 내륙도 갔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동식 주택을 만듭니다. 이동식 주택에 자폭 드론을 숨겨가지고 러시아 택배로 보냅니다. 러시아 트럭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해진 주소로 드론이 숨겨진 이동식 주택을 공군기지 주변에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나서는 원격 혹은 인공지능 드론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요게 아주 기가 막히죠. 왜냐면 그 이동식 주택을 천장 부분에다 드론 숨겨놓고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원격으로 열 수 있게 했어요. 뚜껑을 닫고 열고 닫고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긴 거리를 드론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주 큰 희생을 치르고 침투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했어요. 러시아 운전기사들은 이게 그냥 주택이나 농박을 옮기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군기지 근처에서 이제 농박으로 위장된 그 드론 발진 기지가 발사를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적의 공군기지를 간 다음에 얘들이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폭격기를 자동으로 인식,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켰대요.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보면 러시아 폭격기들 모형 같은 게 지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AI한테 합숙시켜서 인공지능으로 얘들을 때리게 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요게 100% 사실은 아닐 거지만 어느 정도 사실은 있을 것이고 수동도 좀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아주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드론 숨겨가지고 타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 매우 작고 파괴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폭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공 미사일을 하잖아. 보통 뭐 탄두가 몇백 킬로짜리도 있는데 10킬로짜리 이런 것만 해도 날개 부러지면 끝납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좀 세밀한 거라 가지고 뭐 문짝 들었을 때 문짝만 교체하고, 자동차 같이 수리가 안 돼요. 특정 용고라든가 프레임이 날아가거나 핵심 전자장비가 날아가면 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드론을 타격했는데, 이 러시아의 전략 공군기지는 핵무기도 운영하고 아주 중요한 것 같지만 드론 방어 설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그 이동거리가 짧아서 그 러시아 공군기지까지 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뜨고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오사 FPV,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 FPV 드론 약 117기에서 150기를 발사해서 40여 대의 러시아 항공기를 손상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 뒤늦게 알려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러시아 주민들이 동네에 새로운 뭐 그 집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뚜껑에서 드론이 날아간다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뭐 경찰이라든가 소방관들이 이걸 찾아갔을 때 이 이동식 주택에 또 부비 트랩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비 트랩으로 폭발해서 증거까지 인멸시키고, 이런 이중의 작전으로 엄청난 성공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말한 성과랑 러시아가 말하는 피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과 약간 비슷한 과정인데, 우크라이나 측 성과는 이제 최소 41기 러시아 전략 공군의 항공기를 파괴 또는 손상시켰으며, 이거는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운반 항공기, 그러니까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폭격하는 항공기의 전체의 3분의 1, 34%를 파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TU-95 전략 폭격기, TU-23 M3 장거리 폭격기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를 격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에 커다란 레이더가 있어서 먼 거리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경보를 내준 거라서 400에서 500km 밖에 있는 적 비행기도 탐지해서 알려주고, 이거는 공습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러시아의 그 조기 경보기가 계속 격추가 됐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마지막 조기 경보기가 파괴되어서 이제 러시아는 조기 경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어 있고, 이게 러시아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파괴된 비행기들은 러시아가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함부로 만들 수 없냐? 러시아 시절에 만든 게 아니라 소련 시절에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련 시절에 소련 각국에 있는 자치공화국,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여러 공화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모아서 만든 거라서, 지금 현재는 그 생산 라인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거나 부품 국산화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다시 생산하거나 메꾸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피해를 가졌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주장을
현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성과를 알 수 있고, 러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타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르만스크와 이르쿠츠크 공군기지에서 일부 항공비 화재 손상이 있었을 뿐, 이게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5개의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2개만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러시아가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 위성사진 분석을,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요즘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저도 이제 아주 중요한 일 있으면 이제 큰맘 먹고 $100 정도 내면 위성사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는데, 민간 전문가 싱크탱커들은 최소 13개의 항공기, TU-95 8기, TU-22 4기 등 명확하게 파괴된 게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러시아 발표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러시아가 이걸 숨기려고 멀쩡한 비행기랑 그 새 비행기 바꿔가지고 위성사진에 멀쩡한 비행기가 파괴되지 않은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들키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처럼 아주 일부 항공기만 파괴된 것은 아니고 정말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가까운,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략 폭격기를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기술이 전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입니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KF-21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J-35를 내거나 K2 전차랑 싸우기 위해서 T-80 전차를 내거나, 같은 종류, 같은 가격의 대칭적인 무기 체계가 아니라 아주 싸거나 아니면 형식이 다른 이제 무기 체계로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탱크랑 전쟁을 했을 때 드론으로 대처를 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탱크랑 그 드론을 비교할 경우에도 탱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았어요. 탱크는 주로 25억에서 50억 사이의 가격인데,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 이제 타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 폭격기 한 대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성비 차이가 진짜 넘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나게 된 거라서, 이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센 나라도 전쟁이 장기적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이 저가의 자산으로 고가치 자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대칭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걸 입증을 했고, 러시아의 취약성이 노출됐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방어를 높일 건데, 방어를 높이면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있는 방어를 늘려야 되니까. 두 번째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너무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국경선을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단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후방 타격의 위험을 이번 사건 때문에 받고 이걸 감안해서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는 전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민간 물류망 여기요. 그러니까 단순히 택배로 이 물건을 가져갔는데 이 택배가 사실은 드론을 가는 캐리어였다. 이런 것들을 개념 같은 경우에는 민간 물류망을 그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실제로 이번 사건이 터져나서 러시아 전체의 트럭 물류망이 거의 마비가 됐어요. 이제 사건이 터졌으니까 모든 트럭들을 다 감시하고 뜯어가지고 드론인지 감시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물류가 밀리고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이런 창의적인 전술 수행 방식이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미친 파장이 크다. 그리고 심리적 타격.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게 우크라이나 언제 종전이 되는가, 언제 전쟁이 끝나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여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뭐 무기 지원 같은 거 좀 소극적으로 해주고, 빨리 전쟁 끝내고 휘토르자 이렇게 했고, 유럽도 장거리 무기 같은 거 지원을 좀 안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 없이도 장거리 타격이 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혼내줄 수 있다.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해달라.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계속 패퇴하거나 이런 뭐 쿠르스크 전선 이런 데서 좀 안 좋게 되고 있는 걸 아주 역전을 하고 계속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방 정부 기관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국, 러시아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이런 분석을 내놓는데, 최소 10기, 뭐 20기 이상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40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 이건 다 인정하는 바이고, 이런 작전 개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혁신적인 개념이고 대응 방법이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FPV 드론 같은 것도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현지 주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건이 그대로 이제 일어난다면, 물론 폭탄, FPV가 타격할 수 있는 그 폭탄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가 다 밀수를 한 것처럼 하는 게 어렵더라도 상당한 부분 재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응책이라든가 기지 방어 정책, 이게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고, 이게 대해서 대응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지는 원래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보호를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랑 북한이에요.
그리고 이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란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군 경기지, 경납국, 비행기 같은 거를 아예 굴을 파가지고 안에 넣습니다. 물론 이것도 굴 갱도 입구가 무너지면 비행기를 못 가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화 콘크리트 쉘터라고 합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데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의 관통 폭탄이라든가 폭격에 막을 수 있게 이게 만들고, 대만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고 해외 파견된 것도 많고 해서 미국 위성사진 같은 거 봤을 때 그 러시아 공군기지처럼 아주 중요한 자산, 뭐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한 대 넘는데 그냥 밖에다 주기되어 있고, 뭐 그래서 그냥 드론이 가서 때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부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방어 전력에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천억 원짜리 비행기, 수십억 원짜리 탱크, 이런 것들이 있던 전쟁이 아예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싼 무기로 너무 비싼 무기가 파괴되면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전쟁을 버티기 힘듭니다. 이런 이번에 스파이더 웹 작전은 그래서 첨단 기술과 기반한 아이디어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초가성비 공군, 그러니까 비행기를 막을 방법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상에 주기된 거를 드론으로 타격하면 이제 아무리 비싼 전투기도 고철덩이가 된다,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드론과 드론으로 사용되는 가성비 공군들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우리 KF-21뿐만 아니라 뭐 F-35, F-47 같은 이런 비싼 전투기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이렇게 엄청나게 싼 무기들을 대량으로 장착해 가서 다니는 새로운 형식의 공군, 이런 것이 발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간 인프라의 대규모 사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휘 통제 과정에서 스타링크 위성 그걸 사용하고, 이제 드론을 조정할 때 이미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전쟁의 전투를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 인류한테는 너무 이른 전쟁이 온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제대로 아는 국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다가 기존의 그 방어 체계는 주로 먼 거리에 있는 기지, 그러니까 적이 멀리 있으면 먼 무기, 장거리 무기만 방어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멀리 있는 후방에도 드론 타격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드론 방어 체계 같은 거 구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된 나라 거의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방위 사업의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지금 이런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 체계를 시점 배치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 하드를 지키고 있는데,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 요격을 동시다목적으로 이제 레이저 빔으로 몇 초 이제 발사하면 이게 알아서 불에 타기 때문에 다목표 대응 능력이 괜찮아서 이것도 수출 상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론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RF코어라든가 토리스퀘어 뭐 이런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보다 성능이 좋은 드론 탐지 레이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어스랩 같은 경우에는 드론 타격 드론이라 해가지고 적 드론 공격을 미사일이나 이런 거 막으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낙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충돌해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구매가 되고 수출도 될 것이라, 그래서 위협적이고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을 고철로 만들어버릴 사건이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신개념 무기체가 나오고 여기서 방위사업이 확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방위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무기 동향이라든가 사건들이 숨숨값을 새 없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책에서 이걸 완벽하게 예언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 특히 드론이라든가 가성비 무기, 그 다음에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이런 게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서 지금 속속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위기이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위기인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재래식 무기, 탱크, 장갑차, 함선, 이런 것 같은 전통적인 무기 체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신개념 미래 무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전통적인 무기에 크게 위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흑표 전차에 뭐 드론 방어 장치를 단다든가 이런 식의 개량과 개조를 통해서 기존 무기 체계도 혁신을 해야 되고, 또한 가능성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가지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이제 여러 가지 방위사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런 드론 전쟁에 대비를 하거나 가성비 있게 방어력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방위사업을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견조하게 성장할 것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추락을 하는가 아니면
화려하게 수직 상승을 하는가는 미래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방위산업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이 지금 방위산업 호황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밖에서 기사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해서 방산주에 투자하시거나 방위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방 능력도 높아지는 한편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